대한민국은 세계에서 OLED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LG,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OLED 시장의 67%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TV를 한 대 팔 때마다 미국 회사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만드는 건 우리인데 진짜 돈을 버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이 사실은 소재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대한민국의 한 연구실에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용액이 담긴 20리터짜리 대형 반응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전구체 용액을 주입하자 투명했던 액체가 순식간에 영롱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면 빛이 흐려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기 안의 나노 결정은 발광 효율 100%, 단 1%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실린 곳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입니다. 그것도 한 달 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게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요. 로열티를 바치던 나라가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나라로.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강국이 왜 매년 수천억 원을 미국에 바쳐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를 파헤칩니다. 둘째, 꿈의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떻게 이 구조를 한 방에 뒤집었는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기술이 우리의 TV와 스마트폰, 심지어 입고 다니는 옷까지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TV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삼성이든 LG든 요즘 나오는 고급 TV 뒷면에는 OLED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TV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고, 검은색은 완전한 검은색으로 표현되니까 화질이 압도적이죠. 이 OLED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글로벌 OLED 점유율은 67.2%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OLED를 만들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회사에 돈을 내야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UDC,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직원 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OLED 핵심 소재의 원천 특허를 6,000개 넘게 주고 있습니다. OLED 화면에서 색을 만들려면 빨강, 초록, 파란색 3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내는 핵심 물질을 인광 도펀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UDC 딱 하나뿐입니다. OLED를 만들려면 무조건 UDC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지나가는 모든 차에서 통행료를 걷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년 약 1,000억 원, LG 디스플레이는 약 500억 원의 로열티를 UDC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UDC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300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서 40%대입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도 않으면서 특허료만으로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OLED 공장이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핵심 재료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TV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이게 지금까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숨겨진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잠시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에 올라섭니다. LCD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을 밀어낸 거죠. 당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괜찮다. LCD는 내줘도 OLED는 절대 못 따라온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OLED 점유율이 전년 대비 무려 7.6%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6.4%포인트 하락했고요. 중국 BOE를 비롯한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파격적인 저가 공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나요? 위에서는 미국 UDC에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바치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아래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이걸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고 미국의 로열티도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기존의 OLED 자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였습니다. 여러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진 소재의 이름입니다. 원래 러시아 광물학자 페로브스키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소재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 소재는 빛을 내는 능력이 기존 OLED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의 색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느냐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REC 2020라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비싼 OLED TV나 QLED TV도 이 기준에 70에서 85%밖에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97% 이상을 구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 TV가 12색 색연필로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면 페로브스카이트는 1000색 색연필 세트로 그리는 겁니다. 연두색, 진초록색, 에메랄드색까지 미세한 차이를 전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발광 반치폭이 20나노미터로 OLED의 50나노미터나 QLED의 30나노미터보다 훨씬 좁고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순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페로브스카이트는 잘 휘어집니다. 옷처럼 구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뿐만 아니라 AR 글래스, VR 헤드셋, 의료용 디스플레이, 심지어 스마트팜의 정밀 광원까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가 왜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 소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수분과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습기가 차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너무 연약해서 실제 제품에는 절대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배량 생산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아주 소량을 만들 때는 품질이 좋았지만 산업용으로 대량 합성을 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발광 효율이 뚝 떨어지고 결정의 크기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한마디로 페로브스카이트는 재능은 천재인데 몸이 너무 약한 유리몸 천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30년 가까이 도전했지만 배량 생산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연구팀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연구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이 사람은 2014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도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원천 특허를 선점한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9년간 묵묵히 기초 연구를 이어온 이 팀이 2026년 마침내 세계가 풀지 못했던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 난제, 대량 생산의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만들려면 15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액에 재료를 주입하는 핫 인젝션이라는 방식을 써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150도가 넘으니까 화재 위험이 크고 산소와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고가의 진공 설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양을 늘리면 품질이 급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밀리리터 단위로 조금 만들 때는 괜찮았지만 산업용으로 리터 단위까지 키우면 결정이 뭉치고 효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태호 교수팀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뜨거운 용액 대신 영하에 가까운 섭씨 0도 부근의 차가운 용액을 사용하는 저온주의법을 개발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현상이 바로 유사유화입니다. 마요네즈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식초처럼 원래 안 섞이는 재료들이 아주 작은 방울 형태로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유사유화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잘 섞이는 두 용액 안에서 고체 알갱이들이 마요네즈 속 기름방울처럼 균일하게 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페로브스카이트가 합성되면 결정이 천천히 균일하게 자라납니다. 급하게 만들면 울퉁불퉁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드니까 모든 결정이 같은 크기, 같은 품질로 완성되는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밀리리터 단위가 아니라 산업 스케일인 20m 대형 반응기에서도 발광 효율 100%를 달성한 겁니다. 기존 공정 대비 생산성이 6배나 향상됐고 고온 설비와 진공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공정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재료를 던져 넣으면 타거나 늘어붙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우려내면 깔끔하고 균일한 맛이 나오죠. 콜드브루 커피가 뜨거운 물로 내린 커피보다 잔맛이 적고 깔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기술은 별도의 특수 설비 없이 일반 대기 중에서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클린룸과 진공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공장 설립 비용이 수조 원 단위에서 수천억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돌파구였습니다. 이태호 교수팀은 이 연구 성과를 2026년 2월 19일 네이처에 발표했고 세계 학계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금방 녹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안정성, 수명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돌파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계를 한 달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같은 이태호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의 핵심은 계층적 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전은 빛은 기가 막히게 잘 내지만 수분과 열에 약해서 금방 분해됩니다. 연구팀은 이 연약한 결정을 세 겹의 보호막으로 감쌌습니다. 첫 번째 층은 황산납, 두 번째 층은 이산화규소, 세 번째 층은 고분자. 마치 비싼 보석을 3중 강화 유리 케이스에 넣어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3중 보호막 덕분에 물에 닿아도 열이 가해져도 내부의 나노 결정은 안전하게 빛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를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이 29.6%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3000시간 이상 견디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가속 수명 시험 결과로는 약 30만 시간, 그러니까 34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아시겠나요? 기존 페로브스카이트가 수백 시간밖에 못 버텼던 걸 생각하면 수명이 수천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30년 동안 못 풀었던 유리몸 문제를 3중 갑옷으로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이 연구는 사이언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이언스가 이 연구를 표지에 실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판을 바꾸는 수준의 성과라는 뜻이에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태호 교수팀은 2026년 초에 두 가지 불가능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첫째, 저온주의법으로 대량 생산의 벽을 넘었고, 둘째, 계층적 쉘로 수명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이 정말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태호 교수팀이 2014년에 이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 즉
PELAD의 원천 특허를 확보해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핵심 소재와 공정 관련 특허만 9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UDC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UDC가 OLED 시장에서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비결이 뭐였죠? 바로 원천 특허입니다. 기술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특허를 쥐고 있으면 전 세계 기업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제 그 구조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되면 한국이 더 이상 외국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던 파이프가 거꾸로 돌아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교수팀은 교원 창업기업인 SN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량 생산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기반으로 색변환 필름을 만들어서 실제 태블릿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전 1인치 태블릿부터 75인치 TV까지 프로토타입을 이미 만들어냈고 CES 2026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 분야 최초로 혁신상까지 수상했습니다. 1년 안에 실제 제품에 적용돼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연구팀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술이 가져올 진짜 혁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산 방식의 혁명입니다. 기존 OLED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초고온 진공 챔버가 필요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증착 장비를 갖춘 거대한 공장이 있어야 하고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조 원의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재는 용액 공정. 쉽게 말해 종이에 인쇄하듯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인쇄하는 것처럼 롤 투 롤 방식으로 화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온도 필요 없고 진공도 필요 없습니다. 공장 설립 비용이 기존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삼성이나 LG 같은 초거대 기업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인쇄 방식이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화질도, 가격도, 만드는 방식까지 전부 바꿔버리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OLED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면서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화질을 구현합니다. 기술력으로도 이기고 가격으로도 이기는 초격차 전략이 완성되는 셈이죠.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크게 돌려서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겼거든요. 누구도 일본의 아성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플래시 메모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던 디램 시장에서 싸우는 대신 아예 새로운 전장을 만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했고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의 판에서 싸우지 않고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가 하려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중국이 맹추격하는 OLED 시장에서 소모적인 가격 전쟁을 하는 대신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이 꿈의 소재가 언제, 어떤 순서로 우리 삶에 들어올까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6년에서 2027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제품은 기존 QLED TV에 들어가는 퀀텀다 필름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으로 교체한 형태입니다. TV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핵심 부품만 바꾸는 거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상용화 경로예요. 이태우 교수팀이 SN디스플레이와 함께 이미 2단계를 검증해 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8년에서 2029년입니다. 필름 교체를 넘어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직접 빛을 내는 진짜 PLED TV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기존 OLED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초고해상도 AR 글래스와 VR 헤드셋에도 본격적으로 탑재됩니다. 3500 ppi 이상의 초고밀도 픽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30년 이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투명 디스플레이가 일상화됩니다. 거실 창문이 그대로 TV가 되는 거예요. 끄면 투명한 유리창이고 켜면 초고화질 화면이 됩니다. 옷에 디스플레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잘 휘어지고 늘어나는 특성이 있으니까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건물 외벽에 붙이는 태양전지 겸용 디스플레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밤에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변하는 건물 말이에요.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색감의 TV를 지금 가격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게 되고 가볍고 휘어지는 화면이 우리 주변 모든 곳에 달리는 세상.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시시바이막 바처피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페로브스카이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거든요. 첫째, 납독성 문제입니다. 현재 가장 효율이 좋은 페로브스카이트에는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쉘 기술로 납 유출을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둘째, 중국의 물량 공세입니다.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이미 페로브스카이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전지에서 확보한 대량 생산 노하우를 디스플레이로 가져올 경우 한국의 특허를 우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실제로 수천만 대의 TV를 찍어내는 것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정불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를 막았던 가장 큰 두 가지 벽, 대량 생산 불가능과 짧은 수명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걸 해낸 팀이 원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도 있고 특허도 있고 이미 75인치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남은 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이지만 핵심 소재의 원천 특허를 미국 UDC에 빼앗긴 채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OLED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위아래로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대 이태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의 두 가지 치명적 약점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저온주의법으로 대량 생산의 벽을 넘었고 계층적 쉘 기술로 수명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 기술은 OLED를 뛰어넘는 자연색 100%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면서 종이에 인쇄하듯 찍어낼 수 있어 생산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14년부터 확보해온 원천 특허 덕분에 로열티를 내던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변화를 앞두고 무엇을 주시하면 좋을까요? 첫째, SN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일정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원 창업 기업이 페로브스카이트 색변환 필름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시점이 산업 판도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둘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 이 기술을 양산 라인에 도입하는 순간 시장의 판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태양전지 분야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14년,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재에 가능성을 보고 원천 특허를 선점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간 정부의 기초 연구 지원을 받으며 묵묵히 연구를 이어왔고요. 그 결과가 2026년 한 해에만 네이처 2편, 사이언스 1편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로
터져 나온 겁니다. CES 혁신상 수상은 덤이었고요. 진짜 기술 강국은 제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소재의 원천 특허를 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리면 가장 기대되는 게 뭔가요? 현실과 구분 안 되는 초고화질 TV인지, 창문이 스크린이 드는 투명 디스플레이인지, 아니면 옷에 붙이는 웨어러블 화면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의 미래를 더 깊이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OLED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LG,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OLED 시장의 67%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TV를 한 대 팔 때마다 미국 회사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만드는 건 우리인데 진짜 돈을 버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이 사실은 소재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대한민국의 한 연구실에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용액이 담긴 20리터짜리 대형 반응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전구체 용액을 주입하자 투명했던 액체가 순식간에 영롱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면 빛이 흐려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기 안의 나노 결정은 발광 효율 100%, 단 1%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실린 곳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입니다. 그것도 한 달 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게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요. 로열티를 바치던 나라가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나라로.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강국이 왜 매년 수천억 원을 미국에 바쳐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를 파헤칩니다. 둘째, 꿈의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떻게 이 구조를 한 방에 뒤집었는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기술이 우리의 TV와 스마트폰, 심지어 입고 다니는 옷까지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TV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삼성이든 LG든 요즘 나오는 고급 TV 뒷면에는 OLED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TV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고, 검은색은 완전한 검은색으로 표현되니까 화질이 압도적이죠. 이 OLED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글로벌 OLED 점유율은 67.2%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OLED를 만들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회사에 돈을 내야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UDC,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직원 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OLED 핵심 소재의 원천 특허를 6,000개 넘게 주고 있습니다. OLED 화면에서 색을 만들려면 빨강, 초록, 파란색 3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내는 핵심 물질을 인광 도펀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UDC 딱 하나뿐입니다. OLED를 만들려면 무조건 UDC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지나가는 모든 차에서 통행료를 걷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년 약 1,000억 원, LG 디스플레이는 약 500억 원의 로열티를 UDC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UDC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300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서 40%대입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도 않으면서
특허료만으로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OLED 공장이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핵심 재료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TV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이게 지금까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숨겨진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잠시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에 올라섭니다. LCD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을 밀어낸 거죠. 당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괜찮다. LCD는 내줘도 OLED는 절대 못 따라온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OLED 점유율이 전년 대비 무려 7.6%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6.4%포인트 하락했고요. 중국 BOE를 비롯한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파격적인 저가 공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나요? 위에서는 미국 UDC에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바치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아래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이걸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고 미국의 로열티도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기존의 OLED 자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였습니다. 여러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진 소재의 이름입니다. 원래 러시아 광물학자 페로브스키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소재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 소재는 빛을 내는 능력이 기존 OLED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의 색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느냐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REC 2020라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비싼 OLED TV나 QLED TV도 이 기준에 70에서 85%밖에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97% 이상을 구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 TV가 12색 색연필로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면 페로브스카이트는 1000색 색연필 세트로 그리는 겁니다. 연두색, 진초록색, 에메랄드색까지 미세한 차이를 전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발광 반치폭이 20나노미터로 OLED의 50나노미터나 QLED의 30나노미터보다 훨씬 좁고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순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페로브스카이트는 잘 휘어집니다. 옷처럼 구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뿐만 아니라 AR 글래스, VR 헤드셋, 의료용 디스플레이, 심지어 스마트팜의 정밀 광원까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가 왜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 소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수분과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습기가 차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너무 연약해서 실제 제품에는 절대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배량 생산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아주 소량을 만들 때는 품질이 좋았지만 산업용으로 대량 합성을 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발광 효율이 뚝 떨어지고 결정의 크기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한마디로 페로브스카이트는 재능은 천재인데 몸이 너무 약한 유리몸 천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30년 가까이 도전했지만 배량 생산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연구팀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연구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이 사람은 2014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도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원천 특허를 선점한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9년간 묵묵히 기초 연구를 이어온 이 팀이 2026년 마침내 세계가 풀지 못했던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 난제, 대량 생산의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만들려면 15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액에 재료를 주입하는 핫 인젝션이라는 방식을 써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150도가 넘으니까 화재 위험이 크고 산소와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고가의 진공 설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양을 늘리면 품질이 급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밀리리터 단위로 조금 만들 때는 괜찮았지만 산업용으로 리터 단위까지 키우면 결정이 뭉치고 효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태우 교수팀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뜨거운 용액 대신 영하에 가까운 섭씨 0도 부근의 차가운 용액을 사용하는 저온 주입법을 개발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현상이 바로 유사유화입니다. 마요네즈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식초처럼 원래 안 섞이는 재료들이 아주 작은 방울 형태로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유사유화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잘 섞이는 두 용액 안에서 고체 알갱이들이 마요네즈 속 기름방울처럼 균일하게 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페로브스카이트가 합성되면 결정이 천천히 균일하게 자라납니다. 급하게 만들면 울퉁불퉁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드니까 모든 결정이 같은 크기, 같은 품질로 완성되는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밀리리터 단위가 아니라 산업 스케일인 20m 대형 반응기에서도 발광 효율 100%를 달성한 겁니다. 기존 공정 대비 생산성이 6배나 향상됐고 고온 설비와 진공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공정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재료를 던져 넣으면 타거나 눌어붙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우려내면 깔끔하고 균일한 맛이 나오죠. 콜드브루 커피가 뜨거운 물로 내린 커피보다 잔맛이 적고 깔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기술은 별도의 특수 설비 없이 일반 대기 중에서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클린룸과 진공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공장 설립 비용이 수조 원 단위에서 수천억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돌파구였습니다. 이태우 교수팀은 이 연구 성과를 2026년 2월 19일 네이처에 발표했고 세계 학계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금방 녹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안정성, 수명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돌파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계를 한 달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같은 이태우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의 핵심은 계층적 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전은 빛은 기가 막히게 잘 내지만 수분과 열에 약해서 금방 분해됩니다. 연구팀은 이 연약한 결정을 세 겹의 보호막으로 감쌌습니다. 첫 번째 층은 황산납, 두 번째 층은 이산화규소, 세 번째 층은 고분자. 마치 비싼 보석을 3중 강화 유리 케이스에 넣어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3중 보호막 덕분에 물에 닿아도 열이 가해져도 내부의 나노 결정은 안전하게 빛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를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이 29.6%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3000시간 이상 견디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가속수명 시험 결과로는 약 30만 시간, 그러니까 34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아시겠나요? 기존 페로브스카이트가 수백 시간밖에 못 버텼던 걸 생각하면 수명이 수천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30년 동안 못 풀었던 유리몸 문제를 3중 갑옷으로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이 연구는 사이언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이언스가 이 연구를 표지에 실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판을 바꾸는 수준의 성과라는 뜻이에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태우 교수팀은 2026년 초에 두 가지 불가능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첫째, 저온주의법으로 대량 생산의 벽을 넘었고, 둘째, 계층적 쉘로 수명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이 정말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태우 교수팀이 2014년에 이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 즉 PELED의 원천 특허를 확보해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핵심 소재와 공정 관련 특허만 9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UDC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UDC가 OLED 시장에서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비결이 뭐였죠? 바로 원천 특허입니다. 기술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특허를 쥐고 있으면 전 세계 기업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제 그 구조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되면 한국이 더 이상 외국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던 파이프가 거꾸로 돌아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교수팀은 교원 창업기업인 SN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량 생산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기반으로 색변환 필름을 만들어서 실제 태블릿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전 1인치 태블릿부터 75인치 TV까지 프로토타입을 이미 만들어냈고 CES 2026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 분야 최초로 혁신상까지 수상했습니다. 1년 안에 실제 제품에 적용돼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연구팀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술이 가져올 진짜 혁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산 방식의 혁명입니다. 기존 OLED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초고온 진공 챔버가 필요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증착 장비를 갖춘 거대한 공장이 있어야 하고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조 원의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재는 용액 공정. 쉽게 말해 종이에 인쇄하듯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인쇄하는 것처럼 롤 투 롤 방식으로 화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온도 필요 없고 진공도 필요 없습니다. 공장 설립 비용이 기존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삼성이나 LG 같은 초거대 기업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인쇄 방식이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화질도, 가격도, 만드는 방식까지 전부 바꿔버리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OLED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면서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화질을 구현합니다. 기술력으로도 이기고 가격으로도 이기는 초격차 전략이 완성되는 셈이죠.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크게 돌려서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겼거든요. 누구도 일본의 아성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플래시 메모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던 디램 시장에서 싸우는 대신 아예 새로운 전장을 만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했고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의 판에서 싸우지 않고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가 하려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중국이 맹추격하는 OLED 시장에서 소모적인 가격 전쟁을 하는 대신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이 꿈의 소재가 언제, 어떤 순서로 우리 삶에 들어올까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6년에서 2027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제품은 기존 QLED TV에 들어가는 퀀텀 닷 필름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으로 교체한 형태입니다. TV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핵심 부품만 바꾸는 거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상용화 경로예요. 이태우 교수팀이 SN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미 2단계를 검증해 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8년에서 2029년입니다. 필름 교체를 넘어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직접 빛을 내는 진짜 PLED TV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기존 OLED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초고해상도 AR 글래스와 VR 헤드셋에도 본격적으로 탑재됩니다. 3500 ppi 이상의 초고밀도 픽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30년 이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투명 디스플레이가 일상화됩니다. 거실 창문이 그대로 TV가 되는 거예요. 끄면 투명한 유리창이고 켜면 초고화질 화면이 됩니다. 옷에 디스플레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잘 휘어지고 늘어나는 특성이 있으니까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건물 외벽에 붙이는 태양전지 겸용 디스플레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밤에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변하는 건물 말이에요.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색감의 TV를 지금 가격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게 되고 가볍고 휘어지는 화면이 우리 주변 모든 곳에 달리는 세상.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시시 발막 바처피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페로브스카이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거든요. 첫째, 납독성 문제입니다. 현재 가장 효율이 좋은 페로브스카이트에는 미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쉘 기술로 납 유출을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둘째, 중국의 물량 공세입니다.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이미 페로브스카이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전지에서 확보한 대량 생산 노하우를 디스플레이로 가져올 경우 한국의 특허를 우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실제로 수천만 대의 TV를 찍어내는 것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정불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를 막았던 가장 큰 두 가지 벽, 대량 생산 불가능과 짧은 수명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이걸 해낸 팀이 원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도 있고 특허도 있고 이미 75인치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남은 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이지만 핵심 소재의 원천 특허를 미국 UDC에 빼앗긴 채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OLED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위아래로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대 이태우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의 두 가지 치명적 약점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저온주의법으로 대량 생산의 벽을 넘었고 계층적 쉘 기술로 수명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 기술은 OLED를 뛰어넘는 자연색 100%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면서 종이에 인쇄하듯 찍어낼 수 있어 생산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14년부터 확보해온 원천 특허 덕분에 로열티를 내던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변화를 앞두고 무엇을 주시하면 좋을까요? 첫째, SN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일정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원 창업 기업이 페로브스카이트 색변환 필름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시점이 산업 한도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둘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 이 기술을 양산 라인에 도입하는 순간 시장의 판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태양전지 분야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14년,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재에 가능성을 보고 원천 특허를 선점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간 정부의 기초 연구 지원을 받으며 묵묵히 연구를 이어왔고요. 그 결과가 2026년 한 해에만 네이처 2편, 사이언스 1편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로 터져 나온 겁니다. CES 혁신상 수상은 덤이었고요. 진짜 기술 강국은 제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소재의 원천 특허를 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리면 가장 기대되는 게 뭔가요? 현실과 구분 안 되는 초고화질 TV인지, 창문이 스크린이 되는 투명 디스플레이인지, 아니면 옷에 붙이는 웨어러블 화면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의 미래를 더 깊이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